그녀는 노르웨이 8천억 상속녀였다. 그러나 그날 서울의 거리 한복판에서 쓰러졌을 땐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이름도 묻지 않고 우비를 벗어준 한국 남자를 빼고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그 사람, 나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국제해양 디자인 포럼 참관차 한국에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냥 도망쳐 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딜 가나 하겐 그룹 상속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거든요. 베르겐에서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틸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가문을 대표한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말들이 정말 지겹더라고요. 26살이 되도록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이었고 연애도 가족들이 소개해준 사람들과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 출장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였어요.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무거운 시선들이 너무 싫어서 이번만큼은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홍대 근처를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노르웨이에서는 항상 운전기사와 경호원이 따라다녔거든요. 한국의 거리 문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저도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부러웠어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을 안 가져온 게 후회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비인 줄 알았는데 점점 새져서 나중엔 정말 폭우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미 온몸이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되고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랬나 봐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라 이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건 보였는데 다들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가기만 할 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모르는 외국인 여자가 길가에 앉아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앞에 서더니 말없이 자기가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키가 꽤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뭔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어요. 영어로 물어봤는데 발음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나서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더니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다가온 거구나. 제가 일어서자 그 남자는 자기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서 건네줬어요. 조금이라도 닦으세요. 감기 걸려요. 그리고는 근처 편의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따뜻한 음료 하나 사서 드세요. 몸 좀 따뜻하게 하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우비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남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묻지 않고 연락처도 묻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생각해봤어요. 달콤한 커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평생 살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노르웨이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학연 그룹과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접근하거나 아니면 제 외모나 지위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대학교 친구들조차도 나중에는 아버지 회사 취직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달랐어요.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도요. 비를 맞으면서까지 우비를 벗어줬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택시 기사님이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것도 고마웠지만 그 남자의 따뜻함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 조용하고 따뜻했던 목소리, 아무것도 묻지 않던 배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라져버린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을 때도 전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보통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면 다들 신기해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만 봐준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잘 안 왔어요. 평소에는 여행 피로 때문에 금방 잠들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상했어요. 고작 몇 분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교계 파티나 비즈니스 모임에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런 만남들은 모두 목적이 있는 만남이었어요. 우비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면서 또 생각했어요. 이 우비를 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오늘 그 남자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그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홍대 근처를 매일 돌아다녔거든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서 저녁까지 그 일대를 걸어 다녔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찾아다니는 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우연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흘 동안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 근처 카페도 들어가 보고 편의점도 둘러보고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지나다니기도 했어요. 혹시 그 사람도 비슷한 루틴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날 오후에도 똑같이 그 근처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사흘 동안 계속 찾아다니면서 비슷한 체격의 남자들을 보면 착각하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특유의 걸음걸이, 어깨 라인, 그리고 뭔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까지.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빨리 걸어서 따라갔는데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배달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아, 배달 일을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갔어요. 뭔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비 돌려주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작은 골목 끝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배달을 마치고 잠깐 쉬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 옆에 서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저기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첫 마디부터 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이 사람은 제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가지고 온 우비를 꺼내서 건넸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우비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비올 때 쓰시라고요. 그래도 이건 분명히 중요한 거일 텐데요.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료 2개를 사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와 달콤한 라떼 하나였어요.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2종류로 샀거든요. 하나는 그 남자한테 건네고 하나는 제가 마셨습니다. 결국 태호 씨가 라떼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이거 너무 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걱정하면서요. 이런 작은 배려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해줬어요. 김태호예요. 저는 마틸다예요. 마틸다 하겐. 태호 씨는 제 이름을 들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히 하겐 그룹 같은 건 모르겠죠.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대학교 때 한국어과를 부전공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우리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테이블이 정말 작아서 무릎이 거의 닿을 뻔했는데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조정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태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하는 말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뭘 말해도 편견 없이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노르웨이에서 왔다고 했을 때도 아,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거기는 어떤가요? 추울 것 같은데라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노르웨이라고 하면 와 부자나라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는 정말 순수하게 그 나라의 날씨나 문화에 대해서만 궁금해했어요.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배달일이 쉽지 않을 텐데. 힘들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문한 음식을 빨리 전달해드리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 모습 보는 게 좋아요.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도 있고. 그때 태호 씨 핸드폰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어요.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일해야 해서요. 아니에요, 당연하죠. 일 먼저 하세요. 그런데 태호 씨가 헬멧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틸다 씨, 서울 생활 재미있게 하세요. 그리고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리고는 정말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도 호텔 로비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계속 태호 씨 생각만 났어요. 태호 씨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편안했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마틸다라는 한 사람으로만 대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일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행동을 하면 하겐 그룹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데 태호 씨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에서는 항상 하겐 그룹의 상속녀로서 행동해야 했거든요. 모든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했고 모든 만남이 계산적이어야 했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만날 때도 혹시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태호 씨 앞에서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진짜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 씨는 저를 진짜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배경이나 돈이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볼 때 항상 하겐 그룹을 먼저 떠올렸어요. 학교에서도 아, 하겐 그룹 딸이구나 이런 시선이었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저보다는 제 집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태호 씨는 달랐어요.
진짜 마틸다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인간관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서로를 대하는 것. 이런 게 진짜 사람 사이의 관계구나. 그때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관계들을 돌이켜봤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사 때문에 복잡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항상 조심스럽고, 연인들과의 관계도 진짜 사랑인지 확신이 안 서고. 그런데 태호 씨와는 그런 복잡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평생 찾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도 태호 씨가 나왔어요. 그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몸조리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아마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걸.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호 씨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바쁠 텐데 제가 무작정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연락처를 물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홍대 근처를 더 자주 돌아다녀 보자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혹시 또 우연히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생각했어요. 태호 씨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고 저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 진짜 정체는 아직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긴 그룹 상속녀가 아닌 그냥 마틸다라는 여자로서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용기를 냈어요. 태호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였어요. 매일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태호 씨였어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음식을 배달할까?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우연을 가장해서 홍대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태호 씨가 배달하는 모습을 몇 번 더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용기를 내서 태호 씨가 자주 들르는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따뜻한 음료 2개를 미리 사놓고 있었는데 정말 나타나더라고요. 마틸다 씨. 태호 씨가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은 어떠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만나네요. 저는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태호 씨는 처음에는 사양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미 2개를 샀다고 하니까 고맙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날부터 가끔씩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들에는 성실하게 답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태호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것, 가족은 고향에 계시다는 것, 배달 일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만의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다는 것도요. 어떤 가게요? 작은 카페나 식당 같은 거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태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뭔가 따뜻한 빛이 났어요. 어느 날은 정말 용기를 내서 태호 씨에게 제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태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좀 멀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요. 어디든 좋아요. 그렇게 해서 태호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그가 사는 동네로 갔어요. 홍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식당들과 편의점, 그리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평범한 동네였어요. 태호 씨가 데려간 곳은 정말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장님이 태호 씨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태호야, 오늘은 일찍 끝났네.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여기 제 친구분이에요. 태호 씨가 저를 친구라고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친구라고 하는 거였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떡볶이와 김밥을 시켜서 함께 먹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었는데 태호 씨가 먹는 법을 알려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처음 드셔보세요? 네,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일상이구나 싶었어요. 별것 아닌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태호 씨가 말했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안전하지 않아요. 태호 씨의 고집이 더 셌어요. 그래서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는데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지면서 태호 씨가 말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맛있는 곳 데려가 주셔서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태호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 그 자연스러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노르웨이에서는 항상 정장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고 우아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그런데 태호 씨와 함께한 그 작은 분식집에서의 시간은 달랐어요.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용기를 내서 태호 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만날 때 연락하기 편하게요. 태호 씨가 조금 망설이더니 자기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도 제 한국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고요. 그날부터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는 문자도 말처럼 간결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일 잘 끝났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단순한 문자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태호 씨가 사는 곳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날은 태호 씨와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태호 씨가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에 따라가 봤는데 태호 씨가 들어간 곳은 정말 작은 옥탑방이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 보였어요. 빨래가 작은 베란다에 걸려 있고 화분 몇 개가 놓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거든요. 하루 숙박비만 수백만 원이 나가는 곳이에요. 스위트룸에는 거실과 침실이 따로 있고 전망도 환상적이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는 이런 작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작은 공간에서도 자기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태호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게 된 거였어요. 태호 씨의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따뜻함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아왔을까? 태호 씨처럼 진심으로 뭔가를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을까? 하긴 그룹의 상속녀라는 이유로 모든 게 주어졌고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태호 씨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태호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걸.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태호 씨에게 제 정체를 말하기로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태호 씨라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받아들여줄 것 같았어요. 밤새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어떤 순서로 이야기해야 할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도 해봤어요. 하지만 막상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어요.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태호 씨가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홍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를 제안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음날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는데 태호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간단한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것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태호 씨,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태호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행 온 사람이 아니에요. 노르웨이에서 온 건 맞지만 사실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하겐그룹이라는 회사의 상속녀예요. 아버지가 노르웨이 최대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태호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누구라는 걸 알면 달리 대하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는 달랐어요. 저를 그냥 마틸다라는 한 사람으로만 봐주셨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왔는지, 진짜 친구가 얼마나 없었는지, 그리고 태호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다는 것까지. 태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태호 씨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화가 났거나 실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한국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나와 함께 노르웨이로 가지 않을래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평생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태호 씨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호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너무 부담스러웠나, 너무 갑작스러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태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마틸다 씨가 누구든 저에게는 그냥 마틸다 씨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제 돈도 제 배경도 아무 상관없이 저 자체만 봐주는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만 태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기는 어려워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로 태호 씨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노르웨이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나서는 이해해 주셨어요. 마틸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아버지는 지지한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태호 씨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부산에 계신 가족들을 만나러 내려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일했던 배달 회사에도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고 작은 옥탑방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태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준비 다 끝났어요. 정말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결심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노르웨이로 떠나는 날 태호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평생 모은 모든 걸 뒤로하고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보는 태호 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어 보였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태호 씨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마틸다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누군가의 기대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원하는 선택을요. 태호 씨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확신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걸. 노르웨이에 도착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태호 씨는 베르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의 카페는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커피 기술과 노르웨이의 아늑한 분위기가 잘 어우러진 곳이거든요. 현지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서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 비 오는 날 태호 씨가 제게 우비를 씌워준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고작 몇 분의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하지만 진짜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어서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것. 태호 씨와 함께 노르웨이에서 보내는 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태호 씨가 다른 길로 갔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해준 선택, 처음으로 자유롭게 해준 선택,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선택이었어요.